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뒤늦은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지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나이 50이 넘어 만난 아내는 저한테 뒤늦은 도둑질, 그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여자를 안 만나본 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경제 상황이 넉넉하지 않고 생긴 것도 썩 잘생긴 건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든든한 것도 아니어서 소위 경쟁력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이 들수록 점점 조건 따지는 여자들이 많아지니 결혼은 힘든 일이더라고요. 사실 제 꿈은 좋은 남편, 좋은 아빠였는데 이미 30 중반 이후부터는 그 꿈을 포기한 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결혼해서 가정 꾸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걸 몇 번의 사건을 통해 깨달았거든요. 저를 좌절에 빠뜨린 사건 중 최고봉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여자입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의 상사가 자기 사촌 여동생이 몹시 괜찮은 사람이라며 만나보지 않겠냐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어요. 워낙 친하게 지내던 상사였고 그 사촌 여동생에 대한 칭찬도 많이 하시길래 별다른 의심 없이 선자리에 나갔죠. 나름 괜찮은 여자였고 마음도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 조건이나 그런 거 많이 안 따지고 그냥 순수하게 다가와 주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제 나이 42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여자라면 가정을 한번 꾸려보는 걸 꿈꿔봐도 되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연애를 했나? 그녀와 데이트 약속을 하고 좀 일찍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저 멀리에 그녀가 보이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그녀를 딱 부르려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게에서 나와 그녀의 어깨에 턱 손을 걸치는 그 남자가 저한테 그녀를 소개해준 제 상사였거든요. 처음에는 사촌 오빠와 사촌 여동생이 어깨 동무도 한다고?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친한 모양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그런 쪽에 무디다지만 적어도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이 가족 관계는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떤 사촌 오빠가, 그것도 나이 50 다 돼가는 사촌 오빠가 자기 여동생 볼에 뽀뽀를 한답니까? 아무리 친해도 말이죠.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여기가 미국도 아닌데 사촌 오빠가 사촌 여동생 볼에 뽀뽀라니요. 당황스러워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는데 숨어서 들은 둘의 대화는 저를 기함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딱 2가지 배경이 있는데 하나는 20년 동안 꾸준히 굴리고 굴려서 몇 달 뒤 만기를 맞이하는 적금 통장이고 또 하나는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딱지권입니다. 난생 처음 내 집 마련, 처음에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는 대출받아 착실히 갖고 있는 도중이었거든요. 딱 적금 받은 걸로 중도금 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태어나서 가장 어깨 쭉 펴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당당했던 시기죠. 그 두 연놈이 그 사실을 알고 저한테서 그걸 갈취하려고 모종의 계략을 짰던 거였더라고요. 제가 아파트 분양받고 이 기쁜 소식 알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상사한테 딱 한번 자랑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눈물 흘리는 제 손을 잡고 같이 눈물 흘려주던 그 사람이 제 뒤통수를 치기 위해 그런 계획을 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 역시 사촌동생도 아니고 제 상사의 내연녀였더라고요. 자기 내연녀를 저한테 여자친구로 소개해서
같이 그 재산을 꿀꺽 할 생각이었던 거죠. 사실 그때 저는 돈을 잃기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는 안도감보다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잃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공허감이 더 컸습니다. 그 두 사람 앞에 금방이라도 폭발해서 터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나타났더니 정말 황당하게도 그 둘은 사과도 당황도 아닌 뻔뻔함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그간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 했더니 그녀는 오히려 저한테 손해배상까지 요구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제가 듣다 황당해서 아니 무슨 근거로 나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하냐라고 했더니 그녀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나는 당신이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준비하려고 여기저기에서 돈 빌리고 이런저런 일을 벌리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막말로 저 남자랑 뒹구는 걸 들켰니? 같이 사는 걸 들켰니? 우리가 프렌치식으로 볼에 뽀뽀 좀 했다고 그게 불륜이니? 헛된 의심으로 날 버렸으니 넌 혼인 빙자야.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하라고. 그 황당한 얘기를 얼마나 당당하게 하는지 오죽하면 그녀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잠깐 진짜로 내가 망상 같은 게 생겨서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착각이 푹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그녀와 헤어지고 저는 2번 실망을 해야 했어요. 그녀를 저한테 소개해줬던 그 선배가 저를 은밀히 찾아와 몹시 민망한 얼굴로 더듬더듬 이러더라고요. 저기, 상처받게 해서 미안한데 이 얘기는 내 마누라한테는 비밀로 해줘. 안 그래도 요즘 나 의심하고 있는데 지금 마누라한테나 잘못돼서 가정 깨지면 나 정말로 이도저도 안 되거든. 부탁 좀 해. 사실 그때까지는 몹시 무기력했습니다. 그냥 세상 모든 것에서 다 버림받고 멍해진 상태였는데 희한하게도 그 멍해진 저를 불타오르게 만든 것이 뻔뻔한 선배의 그 한마디였죠. 제 인생은 완전 나락으로 보내서 뭉개놓고 자기가 이혼당해서 개털될 것만 걱정하는 그 인간을 단단히 참교육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자료, 그리고 그녀가 뻔뻔하게 저한테 이것저것 변명하고 얘기할 때 녹음해뒀던 파일들, 그런 걸 싹 정리해서 얼굴도 한번 못 본 그 상사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회사를 그만뒀죠. 풍문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그 상사의 아내분이 제가 다니던 회사 창업주의 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전 회사 창업주가 처음에는 결혼하는 거 엄청 반대했다가 결혼 승낙 조건이 회사에서 절대 자기 사위라는 걸 밝히지 말라라는 거였어서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왜 이혼당하게 되면 자기 완전 개털된다고 저한테 와서 민망한 얼굴로 부탁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만 버티면 그 회사도 자기가 물려받고 재산도 많이 챙겼을 텐데 배우자 유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니 이거야 원 제대로 재산이나 챙겨서 나았겠어요. 그 회사도 당연히 못 다니겠죠. 게다가 제 전 회사 창업주가 그 분야에서는 꽤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일하던 분야가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은 분야인데 일할 자리는 많아도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번 소문이 안 좋게 퍼지면 그 바닥에 버티고 있기가 힘든 그런 특수 분야입니다. 꽤 영향력 있는 창업주한테 찍히고 눈밖에 났으니 다른데 무난하게 취직해서 잘 다녔을 리가 만무하죠. 옛날 회사 동료들 통해서 그 상사가 저를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건너 전해 듣긴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에 저 그 분야에서 일하는 것도 그만두고 뒤늦게 완전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버렸거든요. 당연히 경험이 없으니 연봉도 반토막 나고 일도 고됐지만 그냥 제가 아름아름 알던 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거의 마지막 여자가 완전 핵매각 포탄을 제 인생에 투하하고 저는 완전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40 중반 넘은 쭈글거리는 노총각을 누가 눈에 들어하고 좋아해 주겠어요. 회사에 여자가 많기는 했지만 저한테 고운 눈길을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꼭 연인으로서 남녀로서의 눈빛을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 조금 다정하게 대화라도 주고받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는데 그것조차 곁을 주지 않더라고요.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둥둥 떠다니는 나날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 그냥 아무런 기대가 없어지는 나날이 왔죠. 그럴 때 제 앞에 어느 날 기적처럼 지금의 제 아내가 나타난 겁니다. 제 아내가 제 앞에 나타난 건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급작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앞집에 이사를 온 이웃으로 만났습니다. 이사를 와서 한두 번 마주쳤을 때는 저에 대한 눈빛이 역시나 곱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인상이 그렇게 잘생기거나 따뜻하지가 않으니까 늘 처음 저를 보는 사람들은 약간 경계하는 눈으로 보곤 합니다. 그 오래된 사찰이나 고궁 같은 데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4대 천왕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저 그거 닮았다는 소리 종종 들었거든요. 몸집도 네모난 돌덩이 2~3개 쌓아놓은 것 같고 얼굴도 우락우락하니 당연히 첫눈에 호감 가는 인상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눈빛이 좀 익숙하긴 합니다. 그런데 앞집으로 이사와서 몇 번 눈인사하던 그 여자를 회사에서 마주치게 된 겁니다.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하면서 쳐다봤더니 그제야 그 여자가 처음으로 쌩끗 웃더라고요. 같은 회사일 줄은 몰랐네요. 어느 부서에서 일하세요? 아, 저는 기획하고 총무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처음 뵙는데. 아, 네.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아직 낯설어서 이것저것 배울 게 많네요. 그래도 이웃사촌인데 많이 도와주세요. 처음에 주고받은 대화는 짧고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 집 사는 건 아니지만 서로 이웃해서 살고 출근하는 회사도 같다 보니 출퇴근 동선이 늘 겹치더라고요. 서로 부서 회식이 있거나 약속이 있지 않은 한은 늘 출퇴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라도 한 방에 모아놓으면 일주일이면 화해를 한다면서요. 저희는 출퇴근 6개월을 같이 하면서 아주 친해졌습니다. 비록 남자와 여자이긴 했지만 서로 연인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다가가다 보니 오히려 더 편하게 서로를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로서는 처음 겪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여자와 잘 연애해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부담 없이 그냥 좋은 인간 대 인간으로 이성과 대화를 한다는 게 이렇게 편하고 즐거운 일인 줄 50줄 들어서야 처음 알게 된 거니까요. 슬그머니 그녀 부서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녀에 대해서 말이죠. 그랬더니 그냥 어느 날 회사 대표가 자기가 신사업 기획하는데 좋은 사람 소개받아서 모시고 왔다며 함께 잘 일해보라고 데리고 왔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가 보다. 이게 소위 말하는 낙하산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거 치고는 또 딱히 티내는 거 없이 다른 직원들과 어울려가며 무난하게 일 잘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이 들었고 저는 점점 그녀에게 동료 이상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죠. 딱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괴로워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땅에 그어진 금 밟는 것처럼 마음이 동료의 우정에서 남녀의 사랑으로 바뀌면서 제 마음이 또 들들 볶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실패 뒤에 찾아온 마음이라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숨기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눈치를 채고 말았습니다. 저한테 글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 좋아해요? 라고 말입니다. 돌직구로 날아온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저한테 다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나에 대해서 반도 모르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 이혼한 적도 있고요. 아이는 없지만 아이를 잃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못된 마음 먹고 나쁜 짓 하려고 한 적도 있었고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봤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눈물을 글썽이며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뭔가 큰 상처를 받고 굽이진 시간을 지나온 건 확실했습니다. 마음이 울컥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녀를 덥석 안고 말았죠. 나도 만만치 않아요. 그냥 어차피 몇십 년 안 남은 인생인데 우리 지금부터 서로한테 집중하면 안 될까요? 제 말에 한동안 가만히 있던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고 저희는 그날부터 연애 1일이 아닌 동거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밀고 당길 거 뭐 있냐. 그냥 서로 좋은 마음인 거 확인했으니 같이 살자. 그녀가 먼저 화끈하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고 부모님 돌아가신 저를 배려해서인지 결혼식 없이 그냥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식사만 했습니다. 식사 자리는 조금 어색하긴 했어요. 어딘가 포스 있고 강단이 있어 보이는 그녀의 아버지가 계속 저를 약간 노려보듯 바라보셨거든요. 어딘가 눈에 익은 얼굴이었지만 솔직히 그 연세의 어르신들 그 얼굴이 다 그 얼굴 같아서 확실하게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얼굴 들고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좀 그런 거에 움츠러드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말이죠. 어쨌건 결혼을 하고 저는 꿈 같은 신혼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황홀했어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한 지 6개월쯤 지났을까? 저의 행복을 조금 흔드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밤마다 그녀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잠을 설쳐서 다른 방에 가서 뭔가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옆자리에 그녀가 없어도 저도 그냥 바로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두 번 제가 깰 때마다 옆에 없으니 저도 걱정이 되고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게다가 놀랍게도 아내는 집안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아무리 애둘러 떠봐도 본인이 집 밖으로 나갔다는 걸 저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순간 또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제 파트너가 저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당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걱정되는 게 생기니 당연히 잠도 잘 안 오고 설치게 되고 뒤척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칠 전 제가 그냥 뒤척이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 아내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또 주섬주섬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순간 엄청 고민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어디 가는 거냐, 지금 끝까지 나한테 숨길 셈이냐라고 따져 물을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잠자코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아내는 옷을 챙겨 입고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순간 정수리가 쪼개지는 것처럼 아찔한 느낌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밤마다 밖에 나가는 거면 사실 의심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불륜이라면 치가 떨리는데 그걸 내가 지금 또 당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에 그날은 정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꼴딱밤을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 더 있은 다음부터 저는 아내의 핸드폰에 몰래 커플 위치 추적을 깔았어요. 아내가 꼼꼼한 성격이어서 어플들을 다 밖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폴더별로 묶어서 넣어놓거든요. 그중 제일 안 쓸 것 같은 폴더 제일 뒤쪽에 슬그머니 그 앱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또 사라진 어느 날 밤 그 앱을 켜서 아내의 위치를 확인했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내의 위치 추적기가 반짝이는 곳은 제가 다니던 옛 회사였어요. 물론 위치 추적기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건 아니고 그 근접 언저리까지만 알려준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위치 현황이 빼도 박도 못하게 그 회사 한가운데 떡하니 있더라고요. 대체 이거는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저랑 같이 다니는 그 회사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곳과 엄청 떨어진 곳이거든요.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져 왔습니다. 그 후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볼까 아니면은 옛날 회사 사람한테 전화라도 해볼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회사 나갔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너희 회사에 밤마다 어떤 여자가 드나들지 않냐고 물어보면 누구라도 저를 미친놈 취급하지 않겠어요? 그 생각이 들면서 혼자 끙끙 앓다가 그래도 제가 어떤 근거 자료 없이 아내를 추궁하는 것보다는 한번 미친놈이 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회사에 전화해서 그나마 친하게 지냈던 동기 녀석하고 저녁에 술 한잔 하기로 했죠. 동기 녀석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회사에 무슨 일 있냐라고 했더니 한 번도 회사에 직접 나타나지 않았던 창업주가 최근 들어 계속 회사에 나와서 사람들을 들들 볶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그 회사의 창업주는 별명이 구름 속의 베일일 정도로 아무에게도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경영도 전문 경영인이 했고 일주일에 한 번 회사 대표가 창업주에게 불려가 4시간, 5시간씩 보고하고 회의하고 지침받아오고 그렇게 운영되어 오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 그 누구도 창업주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오죽하면 창업주를 보면 돌이 돼서 그 자리에 굳어버리는 무슨 신화 속 존재 같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회사에 직접 출근해서 하나하나 일 다 챙기고 그동안 허투루게 돌아갔던 거 다 바로잡고 구조조정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직원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마 이때까지 우리 회사 대표가 이래저래 빼돌린 돈 꽤 많다는 거 알아낸 것 같아. 창업주 몰래 슬그머니 회사 돈 많이 착복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단단하게 바로잡고 직접 경영, 그리고 경영승계 이런 거 할 모양이야. 아우, 요즘에 회사가 아주 뒤숭숭해. 반반이지 뭐. 이제야 회사 제대로 돌아가겠다고 드디어 일할 만난다고 하는 사람들이랑 그동안 줄 잘 타서 편하게 일했던 사람들은 뭐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솔직히 나는 반반이었잖아. 그래서 지금 힘들기도 하고 뭔가 희망도 있고 하여간 나도 복잡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저는 제가 한동안 잊으려고 몹시 애썼던 그 제 상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상사가 맨날 술만 먹으면 저한테 주정처럼 그랬었거든요. 창업주가 엄청 무서운 사람인데 한 번 마음 먹으면 나라도 바꿀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창업주 지분이 대부분이라 창업주 뜻 거스르면 완전 다 박살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 의문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창립 이래 가장 큰 격변의 상황을 겪고 있는 그 회사에 왜 밤마다 제 안에 GPS가 찍히는지 말이죠. 이거는 실제로 제가 보고
혹은 듣고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며칠 뒤 아내가 또 슬그머니 일어나 사라지고 나서 1시간 정도 뒤 가만히 GPS를 켜고 아내의 위치를 따라갔습니다. 역시나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더라고요. 회사는 몹시 어두웠습니다. 솔직히 이곳 어디에선가 질펀한 불륜의 장이 벌어지고 있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무도 없는 적막강산이었죠. 제가 그 회사 다니면서 개구멍 몇 개 잘 뚫어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굳이 보안카드가 없이도 전층을 다 다닐 수 있는 루트를 제가 만들어놨었는데 고맙게도 여전히 그 루트들이 다 살아있더라고요. 1층부터 7층까지 차근차근 훑어가며 아내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층에서 저는 간헐적으로 들리는 아내의 목소리를 만났습니다. 역시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는 소리에 솔직히 말하면 다리가 좀 후들거렸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내가 하다못해 새벽 청소라도 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했다시피 제가 직장 생활을 한다곤 해도 그렇게 급여가 많은 건 아니라서 집까지 산 후에는 더 살림이 빠듯해졌거든요. 늘 아내와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전략할 수 있을지,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보니 차라리 돈 걱정에 아내가 건물 야간 청소라도 하는 거면 차라리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물론 제 가슴이 아픈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말이지요. 그런데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 그냥 다 허무해지고 슬퍼지더라고요. 가만가만 목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의 주인공은 남자였어요. 점점 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고 그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미친 듯이 쌓여있는 서류 더미 앞에 아내와 장인어른이 앉아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고 귀신 본 듯 놀라 눈을 껌뻑이며 멍하게 저만 보시더라고요. 서로가 당황한 채 눈만 굴리고 있는 그 정적을 깬 건 아내의 당황스러운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왔어? 나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거짓말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마치 자백하는 주사를 맞은 사람처럼 저도 모르게 줄줄 그 앞에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자꾸만 사라져서 마음이 힘들었던 얘기, 그렇게 해서 GPS 윗줄 추적기 깐 얘기, 옛날 회사 동료한테 물어보기까지 하고 그러다가 오늘 결국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다는 얘기까지 숨김없이 다 털어놓고 말았죠. 얘기가 끝나자 갑자기 파한대소를 터트린 건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돌멩이 이어놓은 것처럼 생겨가지고 머리도 안 돌아가는 놈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꽤 여우 같은 생각에 도끼 같은 짓을 하는구나.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아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나 지금 좀 혼란스러워.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단 집으로 가 있어라. 자기가 집에 가서 다 설명하겠다. 지금은 조금 곤란하고 시간도 애매하다라고 말이죠. 묻고 싶은 게 더 많았지만 아내와 함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어른이니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던 그런 불륜 상황은 아니겠구나 싶어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새벽에 집으로 들어온 아내는 저를 앞에다가 앉혀놓고 매서운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심이 됐으면 물어보지. 물론 숨긴 건 나도 잘못인데 당신한테 언제 오픈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나도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다고.
그런데 내 동의 없이 몰래 위치 추적기 깐 거, 그건 아주 잘못된 행동이야.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이라고. 아내의 말이 사실 틀린 게 없어서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끄덕였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아니 화를 내야 될 사람이 누군데 이거야말로 적반하장 아닌가 싶은 울컥증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위치 추적기 깐 거 잘못이라는 건 아내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곧 이어서 아내가 한 말은 믿기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아내가 제 전 회사 창업주의 딸이었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제 상사의 전 와이프였던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멍해서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자 아내가 조용히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뒤늦게 아이가 생기고 나는 정말 아이한테만 집중하면서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 그리고 그 즈음에 그 인간이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배신감에 마음고생을 했더니 아이가 떠나더라고. 내 평생 소원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잃고 나니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렇게 약간 미친 사람처럼 몇 달을 지냈는데 어느 날 당신 남편의 후회입니다 라는 쪽지와 함께 온갖 자료들이 날아오더라. 나 사실 스스로 세상을 저버릴까도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갑자기 전이가 불타오르더라고. 그 길로 아주 빤스까지 탈탈 벗겨서 내쫓고 그렇게 조금씩 정신을 차렸어.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시더라고. 이제 더 이상 아이에 대한 집착 버리고 내 인생 찾으라고. 그리고 경영수업 받아라. 회사 물려주마. 라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결혼 전에야 일을 쭉 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근 20년을 아이한테만 매달리며 일을 안 했는데 당장 그 회사 들어가서 후계자네 할 순 없잖아. 그래서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면서 경험 쌓으려고 했던 거지. 당신을 만난 건 진짜 우연이었어. 나한테 그 서류 보내준 남자라는 것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알았고 처음엔 원망도 했어. 내 인생을 구해준 고마운 사람이긴 하지만 그걸 안 보내줬으면 그냥 또 모르는 척 내가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두 번은 했거든. 그러다가 점점 당신이 진짜 좋아지고 진가를 알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더 고민이 되더라고. 내가 그 인간의 아내였다라는 사실을 언제 말을 해야 되나? 끝까지 모르고 갈 수도 있나? 그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기는 했어. 아내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이 착잡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큰 비밀을 혼자 떠안고 사느라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말없이 아내의 등을 토닥토닥 해줬죠.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몇 번이고 말하고 싶었어. 그런데 자꾸만 타이밍을 놓치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아빠가 2년 안에 회사 싹 정리한 후에 물려줄 테니 밤마다 나와서 아빠한테 제대로 인수인계 받으라고 하시는 거야. 직원들이 알면 곤란하다고. 당신한테 말해야 될 게 쌓여가고 숨기는 게 많아질수록 힘들었지만 원래 당신 한 번 자면 골아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몰래 밤에 나갔다 오는 거 안 들킬 줄 알았지 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흘러들어오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숨기는 거 하나 없으니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회사 일이 파악되기는 했는데 혼자 하기는 좀 무섭고 힘들 것 같다나요? 그러면서 장인어른도 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쌓여 있으니 본격적으로 같이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랄까, 도망치듯 달아난 회사로 금이 환영한 느낌이랄까요? 남아있는 직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저를 알던 몇 직원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입을 다 뻐끔거리며 놀라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여튼 저는 요즘 다시 옛 회사로 돌아가
새롭게 일을 하는 중입니다. 아내와 장인어른과 함께 제대로 된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려고요. 아, 제 뒤통수를 쳤던 아내의 옛 남편은 제 소식을 듣고 3일 내내 술독에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 얘기 전하기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동료가 은근히 전해준 소식입니다. 여튼 저는 요즘 생에 가장 열정적이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아내가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